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주요 정치인들의 내막을 파헤치고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지난주 토요일에 풀려났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점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 풀려나니까 더 이게 혼란이 커지겠구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원래 좀 오래 알았던 지인인데 트럼프가 윤석열 탄핵 기각을 찬성한다.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다 해서 혹시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전문가들이 탄핵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하다못해 유튜브도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성적으로는 당연히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좀 겁이 나고 걱정도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이 어퍼컷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자기 명령 실행한 군인들은 감옥에 gat혀 있는데 혼자 깊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경망성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눈물 훔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철부지구나. 그래서 약간 나 너무 힘들어 하고 투정하는 누구한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진우 선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언제 어디서 이 방송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저는 신학기기도 해서 이제 가족이랑 이제 쇼핑하러 갔다가 제가 도저히 이제 뭐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나 지금 집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 욕 들어 먹었어요. 사실 이제 계속 생방으로 이제 윤 대통령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영화 쇼생크 탈출이나 빠삐용도 아니고 무슨 탈출했다고 좋아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법원하고 검찰이 이제 여하튼 해괴한 판단을 해서 지금 불구속 상태 다시 된 건데 마치 자기가 무슨 내란 범죄 혐의라도 벗은 것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좀 씁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주먹학질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주먹에서 누가 이제 반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이 국민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 됐다고 하는 딱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 누가 이제 멧돼지는 우리에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쑥대밭을 만들지 진짜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물비상구 4회에서는 인물탐구 대상으로 윤석열 피고인을 정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토요일에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이후에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피고인 윤석열의 행보와 대통령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이 많이 되는 바인데 좀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이제 관저로 돌아와서는 참모들하고 김치찌개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구치소에서 잠을 더 많이 자니까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망상은 이제 갈수록 굳어진 거죠. 제가 이제 일전에 칼럼 같은 데서 이제 구치소 들어간 참에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지 말고 배에다 새기라. 그리고 이제 복근 운동도 잘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련된 책을 읽을 것을 보냈는데 전혀 그거를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일단 뻥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처음에 이제 탄핵 변론하고 난 뒤에 구치소 돌아가기 전에 사라져가지고 국군 서울병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게 안과 치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이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다가 평소 대선 때 천공 유튜브 즐겨 듣고 왕자 논란 무속으로 얽혀있는 분이 무슨 성경입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장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대통령의 무속 논란에 대해서 아주 공적인 자리를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엄중히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극우 보수 기독교 세력 염두에 둔 이제 멘트죠. 성경을 읽었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뭔가 이렇게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뒤로는 되게 잠잠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30분 차담했다고 그러고 참모들하고 점심한 뒤로는 지금 특별히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죠. 이게 가급적 이제 눈에 띄지 않고 이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탄핵 심판 앞두고 있으니까 헌재 자극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야당의 이제
공격비를 주지 않겠다는 뭐 전략적 침묵 이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성경책을 읽었다는 대목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분이 대범한 건지 무모한 건지 왜냐하면 헌재에서 자신의 파변 여부를 결정하는 변론 기일이 매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그 피청구인이라면은 그 구치소 안에서 본인 사례를 연구해야죠. 근데 성경책 봤다는 게 너무 좀 만원하고 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이거 제 뇌피셜인데요. 뭐 일단 성경책은 글씨 저 좀 옛날에 봤거든요. 글씨가 되게 빽빽해요.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평소에 저기 활짝 큰 책도 안 읽으시는 네. 분이 책을 읽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헌재에서도 궤변과 어떤 논리적인 변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저기 밖에 있는 태극기 세력을 좀 더 선동할 메시지가 무언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선동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럴 그 정치적 어떤 정무적 감각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르지만 여하튼 자기 사례를 연구한다기보다는 밖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좀 더 선동이 되고 나를 위해서 좀 띄워줄까 이런 메시지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심도 드냐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도 대통령실이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대부분 다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데 본인도 좀 그런 생각 아닌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 제 경험도 있으니까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느낀 건 제가 보면 양쪽 다 약간 집단 최면 비슷한 게 걸려 있는데 박근혜 때는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사적으로는 뭐 잘 아니까 이제 보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어떠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최순실이 이러는 걸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데 이건 기각이야. 왜냐하면 탄핵까지는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같이 이럴까 이랬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 탄핵되고 한 몇 달 있다가 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그 전후로 수석들이 다 물갈이가 됩니다. 이제 뭐 책임지고 네. 나간다고 하고 사실상 도망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내가 자리 한번 해보겠다고 수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하튼 어떤 분하고 한번 만난 적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소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뭐 내용을 법리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인용이다. 근데 서슬이 퍼렇트라는 거예요. 어느 안전에 말을 꺼내느냐. 그래서 자기 입도 뻥끗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런 거죠. 심지어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해외 순방도 준비했다는 얘기도 케이크도 뭐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지금 뭐 그 윤석열 피고인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드는데 결국 그래도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가 과연 밤에 무엇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술에 얽힌 일화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밤에 뭐 다른지 국민들 별로 궁금할 것 같지 않고요. 빨리 좀 어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하긴 하는데 네. 뭐 술을 얽힌 이야기는 많죠. 이제 뭐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 회에 이제 퀴즈 하나 냈는데 이번에 그때 뭐 구기자가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번에 좀 야심차게 퀴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기자들 이제 뭐 그때 이제 대선 유세 다니면서 기자들 만나 술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면 3가지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청와대 안 가고 광화문 쪽으로 간다. 뭐 이건 절반은 맞았죠. 용산 쪽으로 갔으니까. 네. 두 번째가 김치찌개 끓여줬다. 이거는 뭐 끓여줬네 실제로. 예. 요건 바가지로 들어먹었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뭐 술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뭐가 아닐까 네. 싶은데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그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 전용기에다가 바를 만들어 가지고 순방 기간 그 진짜요? 상공에서 폭탄주 한잔 하자라는 거였답니다.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물론 기자들에게 이제 한 얘기니까 당연히 공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인데 하고 말한 얘기 중에 그 상공에서 같이 폭탄주 말아먹자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들으면 천인 공노할 일이네요. 더 잘 취하겠죠 아마.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 하면 이제 진짜 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이게 뭐 폭탄주만 마신다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뭐 폭탄 아닌 거 마시면 뭐 소화가 안 된다나 뭐라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순방 갈 때 보면 그 폭탄주 만드는 그 참이슬하고 테라 박스채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소리도 야 있습니다. 박스 술을 또 박스 떼기 하는구나. 예. 심지어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저녁까지 이제 참모들하고 회의하다가 이제 저녁 식사 끝나면 바로 이제 폭탄주 돌린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뭐 술친구라는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의원한테는 뭐 찐윤 홍보에는 좋지만 이게 과연 자랑할 일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그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에선가 아마 술이 덜 깬 모습으로 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술 마시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게
대통령 음주가 이거 혹시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뭐 지금까지 증거는 없어요. 근데 국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 뭐 얼마 전 보도해 보면 대통령이 맨날 그 아침에 출근이 늦어져 가지고 뭐 가짜 차량을 앞세워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중심에 술이 들어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것도 이제 윤 대통령 비판하기 위한 프레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실이 안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가의 용도가 뭐 술집으로 개조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뭐 증언이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이제 저도 이제 술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집권 초반에는 이제 관제를 이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뭐 그때 나오는 얘기들 뭐 무수한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관제에 들어 술을 마실 때 넥타이부터 풀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야 된대요. 목 넘김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풀고 시작하자. 장애물을 제거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김준호 기자가 회의 얘기했는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하다가 국무회의 전날 회의하잖아요. 그럼 하다가 뭐 한 7시쯤 되면 야 우리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뭐 목마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막 분위기를 잡는데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파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시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둘 튀고 싶은 튀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회의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안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해부터 이런 소문이 좀 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단편적이라서 이걸 꿰지를 못했는데 뭐 윤석열이 안가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김건희한테 쫓겨나서 뭐 주의를 배회했다. 이 얘기 이제 여러 버전으로 들었거든요. 설설설이지만. 근데 지금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보면은 이제 뭐 계엄에 동원됐던 그 군인들하고 다 거기서 충성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예전에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임자 한 잔 받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이제 임자 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살살살 해가지고 하고 완전히 옛날 정치죠, 옛날 정치. 그러니까 안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은 군사 정권 시절에 자기 주요 참모들 불러다가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노닥거리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게 안가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권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그때 이제 기자들 한정식집에서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때는 이미 이제 그런 뭐 요정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다만 한정식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뭐 좀 이렇게 앉아서 뭐 상 이렇게 해놓고 뭐 반찬 좀 많이 가지수 놓고 먹고 이제 뭐 거기서 또 막 마시고 이러는데 이 양반이 그런 걸 한번 재현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더 이상한 건 못했겠죠. 이제 뭐, 그렇죠. 뭐 무서우니까 네. 누구가. 그래서 여하튼 좀 그렇고 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 뭐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뭐 술 먹인 거 이거 주말마다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 특정되니까 뭐 이거 너무 잘 알려진 얘기인데 어떤 재벌 총수님은 저기 발인 거 어디 해외 순방 따라갔다 술 먹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토했다. 그럼 뭐 이제 그 예, 받은 글이 돌았죠. 실제로. 이거는 뭐 거의 팩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특정돼서 말은 못 하겠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이게 뇌 알코올이 이제 자기의 정신을 잠식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나쁜 사람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술과 연관된 얘기들이 좋은 얘기로 안 들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본인의 성미, 그 경로라는 성미와 또 이제 접착이 되면서 좀 안 좋은 효과도 많은데 술 먹은 얘기를 왜 이렇게 공사석에서 많이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대선 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처음에 이제 검찰총장 있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진입했을 때 사실 검찰총장 네. 있을 때는 취재 관행이라는 게 사실 기자들이 딱 붙어가지고 뭐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 가면 뭐 기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온갖 것 다 묻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불편해하고 해서 기자들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야, 이게 술자리만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좋은 분이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술자리에서 좋은 분이라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한 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술 빼놓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 뭐 약간 퉁친다든가 살짝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탄핵 재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보면 그게 결코 이제 장점이 아닌 거죠. 이게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들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는 굉장히 잘 만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 방송에서 나와서 뭐 실제로 그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음식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권 초기 때 일본 방문했을 때 뭐 자기가 어렸을 때 자주 찾았던 그 그리운 맛을 찾아가지고 일본 그 유명한 노포 가가지고 오므라이스 먹었던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외교라는 게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사전에 그걸 다 알아가지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대통령실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 이제 밥 먹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데 이제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참모나 누가 이제 마지막 보고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 앉아라. 딱 앉아가지고 밥 먹자. 이래가지고 꼰대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그리고 이제 후배 검사들 이렇게 혼내고 난 뒤에도 뭐 며칠 뒤에 밥 먹자고 해가지고 기분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미지로만 계속 퉁칠 건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그 석방 당일에도 참모들하고 이제 그 김교환이 본인 부인하고 이렇게 김치찌개 끓여 먹었다는 얘기가 언론의 소재거리가 그쵸. 되는 건데 종합을 해보면 그냥 대통령 하지 말고 요리주점 주인장 하면 되잖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선친께서 선친께서 여기 검사 안 했으면 너는 음식점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기 뭐 요리를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어디서 뭘 먹었는데 거기에는 뭐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게 맛인데 뭐 이러니까 보통 이게 음식에 민감한 사람들은 보통 뭐 하나 먹어도 되게 정성스럽게 먹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 먹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그 식도락을 즐기시는 분들은 네. 정말 여기에는 뭐를 싸 먹고 여기 그게 있어요. 그렇게 안 먹으면 뭐 인생 손해 보는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근데 네.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폭탄주에는 또 어떤 안주가 좋고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었는데 이건 정말 네. 그냥 떠도는 얘기인데 뭐 치킨봉 이런 걸 술 안주로 좋아하신다. 뭐 너겟인가 아무튼 그런 거 좋아하신대요. 근데 저랑 비슷한데요. 네. 아니 그런데 아까 식도락, 뭐 미식가 얘기하니까 우리 김준우 선배가 또 일본에서 도쿄 특파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정말 맛의 나라로 유명한 건데 미식의 나라인 건데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당에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일본과 그 한국의 관계가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좀 밀착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윤 대통령이 사실 이제 이른바 뭐 물 반컵론 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일본에 대해서 내주면 일본에서 반컵을 채울 거다 했는데 그 지금까지 물 반컵을 이제 안 채워줄 제 상대방이 안 채우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뭐 그게 사실 좀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일 협정 그 6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건 지금 뭐 거의 윤 대통령이 초토화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일본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특성이 뭐냐면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빈틈을 보이면 그걸 집요하게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윤 대통령 쪽에서 아니면 한국 쪽에서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우리는 뭐 아니면 한국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네. 어떻게 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특파원 재임 중에 일본 언론은 그럼 대체로 그 윤석열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했겠네요. 그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라서 그때였고 그보다 네네. 악평이 많았고요. 악평이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왔을 때 한국에 있는 이제 일본 특파원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뭐 윤 대통령이 한창 지지율 나쁘고 이럴 때 항상 같이 걱정을 같이 했더라고요. 걱정을 해. 어떻게 되냐, 이거 한일 관계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걱정을 왜 네가 하냐라고 이제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그쪽 네.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정권이 이제 안 좋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이거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 언론에서 오신 서울 특파원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걱정을 한다는 건데 반대로 한국 언론에 복무하는 우리 기자들은 윤석열을 만나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저는 따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겪어본 적이 않아서 뭐 그냥 검찰 시절에는 술 좋아하고 뭐 직설적이긴 한데 되게 은근히 되게 사람 챙기고 정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양반이 유명해진 거는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네.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국회에 나와서 뭐 얘기하고 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야권에서 칭송하고 근데 의외로 만나보면 굉장한 보수 인사다.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압받지만 박근혜를 찍었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때는 뭐 말할 거 없죠. 뭐 지금까지 벌어진 거 보면 이 사람이 속사정은 이런데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워낙에 이제 공개적으로 좀 비토를 당하실 일을 하셨고 뭐 내라는 다시 그런 거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뭐 안 만나봐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아니 우리 김주 선배도 공사석에 들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자꾸 윤 대통령 하면 나오는 게 뭐 술, 밥, 그리고 말, 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말하는 거 좋아하고 뭐 말에 대한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100분 뭐 1시간 중에 59분 떠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59분의 절반이 이제 음식 얘기라든가 뭐 자기 썰 푸는 거
실제로 그래서 회의하면 한 10분 정도 회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언 독식가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끼어드는 걸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화를 내고 그래서 근데 예전에 뭐 전진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이제 비서실장 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용감하게 끼어들었대요. 중간에 분위기 싸했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안 끼어들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말을 후배들 말을 잘 들어준다는 증언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전제는 뭐냐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때만 그랬다는 거잖아요. 나랑 생각이 같을 때만 그렇죠, 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초창기에 이제 문제됐던 게 쩍벌다리 아닙니까? 쩍벌남. 그렇죠. 네. 그걸 옆에서 이거 좀 고치시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웃음 듣고 있다가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책상을 탁 치면서 아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콘텐츠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면 또 한 번 씁쓸해지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윤 대통령의 이런 말을 많고 이른바 발언 독식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술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통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게 국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통 방식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기가 옳다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게 문제는 그 옳은 게 잘못됐을 경우에 파국으로 가는 거죠. 윤 대통령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나와서 이제 자기 변론하는 거 보면 이게 거의 확신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아까 뭐 돌아가신 선친 이야기 하시던데 이게 선친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저 이종창 광복회장한테 이 아들이 뭐 모르고 자라가지고 고집이 세니까 좀 따끔한 충고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 금쪽하는 내 새끼인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 거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윤 대통령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때마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하다가 이제 후보였을 때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문제는 이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채우려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국가 폭력에 의존하는 거죠. 네. 결국은 그 독불 장국의 종착역이라는 게 계엄과 탄핵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여간 계엄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잘못한 게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거든요. 예, 저 한겨레 신문에서 뭐 윤석열이 망친 10가지 해서 뭐 정치 중립이 헌법 파괴 뭐 이런 거 얘기를 막 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좀 뭐 나열식인 것 같고 이제 제가 뭐 들은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거를 뭐 구구절절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막 설명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한 단면을 들은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일단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다 이제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가장 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공적인 일을 몇십 년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대통령의 가장 공적인 자리인데 가장 사적인 사람이 가장 공적인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고 이제 걸어다니는 인간 족보라고 합니다. 인간 족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뽑거나 할 때 걔가 옛날에 나랑 어디서 근무했던 이런 애야. 뭐 그리고 이제 걔네 아버지가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도움 많이 받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누구를 비토하거나 안 될 때 할 때는 사실 그 XX가 누구고 어떤 나쁜 놈이고 그래서 그 놈 안 돼. 그다음에 뭐 내가 걔 수사했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 개인의 족보를 줄줄줄 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면 이제 깜짝 놀라긴 한답니다. 야, 저 기억력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면이 이런 거죠. 이게 보면 윤석열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증거도 많잖아요. 뭐 대통령실에도 그런 뭐 자기 지인의 그 아들이 있었죠. 뭐 행정관으로 비서관보다 높은 행정관. 그리고 이제 뭐 경선할 때도 이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영입해서 들어오면 나 도와줬던 사람 아들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자신 주례했던 그 정상명 전 총장 그때 그 사도니아는 화랑 건물에다가 저기 그 대선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예, 법률 준비팀 대선 캠프 꾸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사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태훈 정책실장 왜 썼냐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끼던 제자였어. 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적 기억 족보에 능해 이건 좋아 나쁘지 않아 뭐 머리 좋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인사 등 공적 영역에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공적인 시스템이나 뭐 그 시스템으로 인사나 정책을 뭐 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법에 적합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 과거에 매몰려서 그런 사람을 고르는 거고요. 우리 가장 흔한 말로 인사가 만사라는데 친한 놈, 편한 놈 이게 채우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까 그 망친 것 이거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구구절절히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방된 청와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 옮기면서 청와대가 개방됐죠. 뭐 요즘까지도 뭐 외국인 관광객들 많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역대 대통령들 초상화가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윤 대통령 초상화가 거기 걸린다. 다들 어떤 생각할까요? 뭐 이걸로 가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런 상황인데 그 초상화 걸릴 생각하니까 저부터 한숨이 나오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토요일에 석방이 됐는데 그 전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수 선배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법조를 해보질 않아서 이게 저도 이제 며칠 동안 이거 왜 그랬을까 막 연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저 지규현 판사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뭐 여러 해석이 나왔잖아요. 저게 뭐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한 거다인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과연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하고 또 지규현 판사가 바로 구속 취소 인용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항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심우정 총장은 뭐 이게 형집행 정치하고 구속 취소를 막 섞어서 막 말을 저같이 이제 무지랭이들은 들으면 헷갈리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을 갖다 헷갈리게 하는구나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라서 혹시 배우의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음모론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어디 뭐 거대 로펌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뭐 어쨌든 법적 카르텔이 있다는 소문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심우정 총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양반은 항고 포기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날짜를 잘못해서 그게 내란 수기가 풀려났으면 날짜 계산 잘못하면 검찰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 최고 책임자는 옷을 벗어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아니라 그건 조직의 논리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왜 그 내란 당일날 그 내란 직후에 대검 간부들하고 뭐 국정원 뭐 저기 해서 뭐 통화했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 군하고 해서 혹시 같이 관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런 중대 결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숙고하는 외양이라도 갖추는 게 상식 같은데 금요일 날 그런 결정을 내렸고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좀 주말은 보내고 좀 결정을 했다면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는데 그 형식과 절차도 수긍 못하는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이제 뭐 저희 경향신문에서 라이브로 했는데 오히려 하려면 빨리 하든지 시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내부에서 뭐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다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 언론 플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 게 특수본 뭐 본부장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이 대검에서 이제 뭐 원래 날짜대로 뭐 계산하는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뭐 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아니 즉시 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구속 기간은 기존처럼 해라. A를 안 하면서 B는 해라.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죠. 도대체 뭐 하자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반 범인들은 뭐 날짜로 계산한다.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먹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지난 뭐 그 수요일 날 그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상급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야말로 검찰의 모순을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면 이게 지금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건가라는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하다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회적 평가가 한 희대의 탈옥쇼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저 당연히 동의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의 조직의 자체에 대한 것은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 되면 뭐 기사에 보면 찔끔찔끔 뭐 누가 문제를 삼았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보면 약간 절차적인 느낌이었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느냐는 이런 걸 말하는 어떤 뭐 연판장이 돌든 뭐 2%가 거기 그림막 잇따라 올라오든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윤석열이 이제 집권 내내 어떤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먹으면서 검찰을 위한 관을 짜고 이제 거기 관을 짜놓고 네. 신문정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뭐 이렇게 못을 박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의 그런 기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오해를 낳고 있냐? 왜 하필이면 여러 날 적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리를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적용을 처음 했는가? 이런 오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토론을 열려 있다. 그래서 아니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게 왜 열려 있는 겁니까? 그게 자기가 사회자예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그러니까요. 해야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들리는 말은 이 판사님이 평소에 조금 약간 좀 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엄정성 내지는 중립성에 대한 판단들을 상당히 이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과연 그런 것들을 과연 의식을 하고 있는 자기의 이 판단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닌가. 내전에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치적 고려라는 게 과연 없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논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왜냐면은 최초 사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단이 필요한 거고 과연 그 결단에 법관의 소신과 양심 쉽게 얘기하면 법리만 존재했던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품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 지점들이 지기현 부장판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하간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금 그 가장 큰 관심거리는 헌재가 언제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쟁점은 그 5가지인데 뭐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문제, 그 포고령 1호의 그런 헌법 위반의 문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국회 봉쇄가 정당했는지, 선관위에 대한 침입이 적당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적당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용섭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뭐 여기저기 좀 물어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정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뭐 좀 취재를 좀 해보니 뭐 이게 일단 5개의 사유 중에서 거의 한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봤다. 근데 몇 개의 사유 한 2개 뭐 이 정도는 이제 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문제 등등등등 그래서 이거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느냐. 이래서 어쨌든 몇 가지만 해도 만장일치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뭐 소수 의견을 달아서 뭐 하려는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다. 달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 혼란이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사 탄핵이 인용돼도 뭐 이런 소수 의견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재판관들이 어떻게든지 8대0을 만들려고 지금 이 얘기를 이어간다. 이제 이건데 사실 이게 너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 긍정적인 해석 아닌 건망 아닌가 하면서도 이대로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여하간 이제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분이 지금 돌아올 수 있다. 직무 복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실제로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도 최근 들어서 코드를 굉장히 맞추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 행각들을 보면서 우리 이용섭 선배는 좀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십니까? 그냥 저는 이 노래도 있잖아요. 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풀려나는지 믿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도 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못 치른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영한다고 그러고 어쨌든 자기들보다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제 이거 대선을 어떻게 치지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희망회로를 돌리겠지만 애초에는 이제 당연히 탄핵되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면은 이제 윤석열 지금까지야 뭐 윤석열 눈치 보니까 뭐 구치소도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당명도 바꾸고 중도 정책을 내야 되는데 윤석열 풀려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점점 더 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러면서 전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뭐 국민 계몽당 뭐 어느 뭐 김문수 대선 후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어쨌든 파면이 되든 파면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어쨌든 지금 풀려나 있잖아요. 언제 다시 구속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본인이 다니면서 나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하고도 남을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 아니면 안 하는 관여 안 합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누구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특히 뭐 이런 한동훈은 안 된다. 뭐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악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권영세, 권성동 이 투톱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선은 포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유를 보고 말하는 것 같고, 그거는 좀 나경원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도 뭐 비슷한 생각과 함께 본인이 이제 좀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네.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만 이게 100% 진심은 아닐 것이다. 네. 속은 답답할 것이다. 당의 지도부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대권 주자들 당사자들은 머리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특히 이제 가장 답답한 게 이제 탄핵 찬성했던 분이겠죠. 그러니까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이번에 구속 취소되면서 약간 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속은 아마 다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대로면 뭐 이제 딱 김문수로 가게 되니까 이게 뭐 그 나머지 후보들은 어떨까요? 지금 생각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겉으로는 또 얘기 보면은 또 이제 그 어느 후보든 간에 한동훈 후보조차도 그 뭔가 그 대통령이란 존재를 예우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제일 힘이 세요. 지지율도 제일 높고 다른 나머지 주자들은 지지율이 하찮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센 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요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뭐 윤석열 지지율은 뭐 30%를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김문수가 인기가 높아. 그러면 김문수 인기가 높으니까 근데 김문수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인기가 높아. 그럼 계속 경쟁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이제 다른 후보도 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구속 취소는 당연하고 뭐 대통령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얼마 전까지 뭐 이거 뭐 이게 뭐 탄핵 찬성하면서 거친 말을 했던 사람의 입으로서는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관저 정치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특히나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운신의 폭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고 말씀대로 공개적인 집회에 나가 누굴 지지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누구를 만나고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많이 스쳐가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탄핵 파면이 되면 이제 관저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관저 정치라는 말은 안 할 거고 아마 아크로비스타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저 정치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상황 정치를 하겠죠. 일일이 이제 후보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이 가야 할 방향까지 자기가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극우 세력이라든가 이 보수 아스팔트 보수의 어떤 에너지를 미천 삼아 가지고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해줄 후보를 찾고 당을 계속 이 좌지우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복을 조장하는 움직임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김건희가 돌아온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야 언론 할 것 없이 김건희의 복귀를 더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야 너 김건희 돌아온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반감은 높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얘기는 한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이 그 방해가 있는 동안 5대3 기각이야 그러면서 막 곳곳에 전화해서 구명을 그렇게 했대요. 뭐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또 지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마당발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전화해서 5대3 구명 5대3으로 기각된다니까 뭐 잘 좀 부탁하고 그러니까 약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좀 퍼뜨려줘.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명 운동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고. 우리 유튜브 보니까 뭐 김건희 대선 나가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이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할 겁니다. 예전에 뭐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계엄 나기 전에 김건희가 그 예비역들 뭐 전화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고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야, 근데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탄핵에 이르게 된 계기도 그리고 계엄을 하게 된 계기를 두고도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명태균과 가장 많이 소통한 인물이 또 김건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유의 그 사랑꾼 기질이 결국은 계엄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뭐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조선의 사랑꾼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줬느냐 아니면 이게 약간 뒤집힌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애정에 뒤집힌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뭐 전도된 관계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명태균 뭐 게이트 이야기하셨지만 그 녹음이나 이런 걸 보면 윤 대통령 이른바 이제 V1, V0 설 윤 대통령 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게 더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최근에 뭐 한동훈
그 전 대표 저서에 보면 자기가 뭐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 동시사퇴 요구 받을 때 연락은 대통령실에서 왔는데 나중에 잘못 알았다 취소한다고 연락은 김건희 여사한테 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이 국정 뒤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도하는 게 김건희 여사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이 검찰 뭐 시절부터 계속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원체 술을 좋아하니까 뭐 연락이 안 되면 그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해서 뭐 그 수사 브리핑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가 이제 대선 국면도 이제 이를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은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그 여권의 선택이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국민의힘이 과연 윤석열을 버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용기가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일단 국민의힘의 자체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요. 한동훈, 오세훈 등 약간 중도에 가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지율이 최소한 지금은 뭐 좀 작지만 계속 상승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오히려 윤석열 구속 취소는 당연하고 뭐 윤석열도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미 좀 흐름에서 꼬인 거예요. 스텝도 꼬여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 꼬이고 지금 뭐 김문수 막 올라가고 뭐 홍준표는 어떻게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똑같은 얘기 지금 더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법을 했다는 사람이. 그럼 당연히 버릴 수가 없죠. 아마 근데 뭐 좀 이제 전국적으로 뭐 대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빨이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버리겠죠. 근데 그게 당장이 올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버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정당 나가면 그렇죠. 네. 대통령이 대선 주자가 너무 크는 걸 또 싫어해서 어느 한 집권 한 3년 차까지는 너 너무 나대지 마, 이런 약간 그런 암묵적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좀 대신 좀 나대주세요 하는데 나댈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리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대선 후보 김문수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그 피고인 윤석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지난번 해 그 김문수 장관을 그 말lun강이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찐광 우두머리다. 찐광 우두머리.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 뒤로 계속 놀림을 받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보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자신을 잡아넣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혼이 찐 비정상이기 때문에. 네, 이어서 이용수 선배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공적인 일을 몇십 년 해먹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인간 족보다. 이게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해 주셨고,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향TV 그 커뮤니티 채널에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파헤쳐서 일요일 12시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